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지난번 태풍 고니를 뚫고 제규 X2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워낙 폭우 속에 진행된 시승이다 보니까 제대로 달려볼 수 없어서 사실 좀 많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제규 X2를 불러냈습니다. 2.0 디젤인 것은 같은데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2.0 디젤의 R 스포트 모델입니다. 제규 X2는 XJ, XF 그 아래급으로 등장한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이죠. 사실 제규어가 잠깐 포드산 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제규어, 볼보, 에스턴 마틴 이렇게 3개 브랜드가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드 몬데오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된 컴팩트 세단 X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몬데오를 기본으로 한 만큼 앞바퀴 굴림 방식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사륜 구동을 더한 그런 모델이었는데, 차체는 작지만 XJ를 닮은 그 클래식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컴팩트 세단이 없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제규어가 컴팩트 세단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차를 오랜만에 만들면 더 잘 만들어야 되나? 어쨌거나 X2는 이제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등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번 시승 이후에 약간의 변동 상황이 생겼습니다. BMW가 페이스리프트 3 시리즈를 출시한 거죠. 사실 디자인이나 다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엔진이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력 성능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7.2초에 끊을 정도로 그 정도면 굉장히 엔진 파워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승 때는 X2가 BMW 3 시리즈랑 붙어도 승산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새롭게 등장한 그 3 시리즈와 경쟁해도 정말 승산이 있을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침 오늘은 R 스포트 모델이어서 제대로 달리기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면, 제규 X2는 제규어 최초로 모듈러 플랫폼과 모듈러 엔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모듈러 플랫폼과 모듈러 엔진이 적용됐다,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쉽게 다른 모델로 확장, 다른 엔진으로 확장이 훨씬 더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듈러 플랫폼에는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셰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이 무려 75%에 이를 정도로, 정말 2급에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차는 사실 없거든요. 그 정도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면서 경량화와 차체 강성 확보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합금이라든가 그런 훨씬 더 고강도의 그런 소재들도 여러 군데 적용을 하면서 정말 차체 강성은 획기적으로 높게 확보를 했고요. 특히나 알루미늄은 가벼우니까 가벼운 알루미늄을 무거운 엔진이 있는 앞쪽 부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뒤쪽은 강철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무게 배분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BMW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던 앞뒤 무게 배분 50대 50을 이 X2도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는 거죠. 자, 운동 성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차체 디자인은 최근에 제규어의 그런 모습들이 거의 많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BMW 3 시리즈에 비해서 길이는 더 길고 폭은 넓고, 그러면서 차체 높이는 조금 더 낮다 보니까 비례면에서 3 시리즈보다 좀 더 낮게 웅크리고 있는, 낮게 쫙 펴서 발을 펴고 낮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비례가 충분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즈 자체를 많이 길게 만들고 롱노즈 숏데크라고 하는 그런 비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뒤쪽은 극단적으로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더라도 앞은 굉장히 긴데 뒤가 극단적으로 좀 짧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롱노즈 숏데크를 좀 극단적으로 적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화려하거나 또는 너무 클래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약간은 미래적인 스타일과 또 단순함과 그런 경쾌한 그런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이 비교적 잘 살아있어서 동급에서 디자인에서 밀리지는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R 스포트 모델에는 휠도 굉장히 멋진 강한 인상에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휠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실내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라운드 처리를 한 이 모습은 확실히 XJ랑 많이 닮았고, 뭐 요트의 데크 위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처음 탔을 때는 이 시트 폭이 많이 좁다, 특히나 이 센터 터널이 많이 넓고 좌우 시트 폭이 많이 좁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새 익숙해진 건지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이 사실 별로 들지 않고 좀 많이 익숙해졌고요. 이쪽 그 도어 트림에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멋지고, 이쪽 공기 빠져나오는 구멍 자체가 이 도어 트림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도 그것도 상당히 괜찮고, 네,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정보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게 잘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가 되면서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D 옆에 그 체크 무늬, 체크 모양 이미지가 뜨고요. 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거기다가 변속기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기어 운용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지죠. 그래서 뭐 보통 한 5단이나 5단으로 주행하는 거다 그러면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4단으로 혹은 뭐 3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고회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어를 변속하고 났어도 회전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만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행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시프트 패들이 달려 있어서 수동 모드까지를 쓰면 그러면 이제 정말 과격해지는 거죠. D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계기판 하단에 D라고 표시되어 있던 글자가 이제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인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쓰게 되면 아예 계기판 한가운데 숫자를 박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단인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D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회전수가 올라가더라도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회전수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있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 패드를 당겨서 수동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뭐 소리도 삐 놔주면 더 좋긴 할 텐데, 왜냐하면 막 집중해서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계기판을 미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레드존으로 바뀔 때 삐 소리까지 놔주면,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리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디젤은 제가 뭐 정신없어서 시프트 패드를 못 써봤고,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면서 시프트 패드를 써봤는데, 이게 그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속도를 맞춰주는 그게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다. 좀 약간 둔한 느낌이다. 왜 이렇지?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빨리빨리 잘 맞춰줍니다. 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뒤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패드를 당겨서 수동으로 변속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변속해서 충분히 가속하고 추월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 주행으로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뒤로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차는 뒤로 돌아가는 시간이 텀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에요. 네, 한참 주행을 해야 뒤로 바뀌고, 그래서 또 엑셀을 조금씩 계속 밟고 있으면 금방 뒤로 잘 안 넘어가고, 그 수동 모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리뷰에서 BMW보다 변속기 특성이 좀 더 스포티하다 그런 리뷰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BMW가 가장 스포티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BMW보다 더 이게 스포티할 수 있느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전반적인 운동 성능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동 변속기에서 스포츠 모드를 운영하는 그 방법이 BMW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D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기어가 내려가는 것도
덜 적극적이에요. 다른 어떤 브랜드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단뿐만 아니라 2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BMW는 뭐 1단밖에 안 내려가고, 당연히 1단이 내려갈 거를 BMW는 1단도 안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D에서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달리다가 다시 이제 정상 주행으로 돌아왔을 때 BMW는 굉장히 빨리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나 이 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들은 뒤로 복귀하는 텀이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수동 모드를 좀 더 오랫동안 길게 유지해주는 방식이어서, 그런 면에서 BMW의 스포츠 모드와 수동 모드 그 운영 방식이 조금은 덜 스포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 차는 스포티한 쪽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 안정성도 정말 뭐 굉장히 탁월하고요. 서스펜션이 이제 앞쪽에 W20온, 뒤에다가 인테그랄 링크. 보통 이 정도 급이면 앞쪽에 맥퍼슨, 뒤에 뭐 잘하면 W20온 아니면 멀티링크 이런 것들을 쓰는데, 비해서 이 차는 아예 그 서스펜션을 한 단계 앞뒤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더 비싸고 뭐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운동 성능 면에서는 뭐 이게 더 좋다는 건 뭐 당연하죠. 위급 차들은 더 그런 것들을 쓰니까, 쉽게 말해서 위급 차에서 쓰는 거를 지금 아래급에도 적용해 준 거니까 사실 뭐 고맙죠. 뭐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고속에서의 코너링 같은 고속에서 차선 변경 이런 때도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고요. 네, 지난번 XE를 시승할 때는 R스포트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주행에서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 차는 R스포트 모델이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좀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시내에서 타기에는 좀 많이 단단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단단한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취향이 안정감은 좋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승차감은 조금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타기에는 만약 제가 고른다면 이 R스포트 모델을 고르지 않고 일반 모델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차는 훨씬 더 단단해졌고,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R스포트 모델을 선택하시면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위에 이런 뭐 가죽 이런 마감 이런 것들도 좋고, 이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가 조금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생각하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니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시선 분산 면에서 주행하다가 시선을 이동하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또 이렇게 만약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좀 멀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려와 있어서 터치나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데, 또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시선이 조금 이동해야 되는,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고요. 주변으로 그 메뉴 버튼들을 다 뽑아놔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 화면에서는 전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에어컨,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의 그 대략적인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좀 더 편하게 바로바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장비 면에서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통풍 시트. 네, 저는 통풍 시트를 많이 강조합니다. 네, 통풍 시트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통풍 시트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마 상품성 개선 모델 정도 되면 달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통풍 시트가 아쉬운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지금 이 차에는 파란색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도 가운데 부분이 파란색이고 파란색 스티치를 적용해 놨는데 이거 굉장히 스포티하고 좋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시트가 몸에 완전 제 사이즈에 딱 맞아요. 몸에 정말 딱 붙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그 시트의 옆구리, 볼스터라고 하는 이 옆구리에다가 공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옆구리를 더 빵빵하게 잡아주는 기능이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럼버 스포트 그 버튼 주위에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이얼을 돌리면 그러면 붕 하고 바람이 이제 들어와서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엄청 조여주는 정도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완전히 지금 꽉 낄 정도로 조여주는데 달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해서 개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그 브랜드들의 스포츠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 벤츠가 ESP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셰시 개발에 공을 좀 덜 들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셰시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튜닝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ESP가 전자적으로 다 잡아주니까 언제부턴가 벤츠는 ESP를 꺼버리면 굉장히 스핀을 잘하는 그런 차들이 돼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BMW는 뭐 DSC를 꺼도 그립도 정말 좋고 코너링도 정말 좋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옛날이요. 그 얘기도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BMW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흔히 말하는 말로 BMW가 렉서스가 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오늘날 BMW는 다이나믹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과연 지금도 다이나믹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오늘날의 BMW인 반면에 아우디는 좀 많이 단단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시승하고 있는 제규 XE는 정말 그 스포츠 세단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 BMW 3 시리즈를 잡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 성능에 치중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는 잃지 않고 확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빗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소리가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이 콘크리트 도로를 주행하느라고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소음 진동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진동은 좀 올라옵니다. 스티어링 휠 쪽으로가 아니라 차체를 통해서 시트 쪽으로 진동은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정도 타고 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엔진 사운드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여서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상당히 경쾌하고 재밌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전수 맞춰주는 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난번 가솔린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 가솔린의 문제인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기어 내릴 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실력이 좋고, 하나 아쉬운 거는 가속 시에 쉬프트 업 할 때는 변속 충격이 살짝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마 이제 급하게 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할 때는 변속 충격 없이 그냥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것 같은데, 풀악셀 해서 거의 레드존 가서 급하게 변속하는 그 상황에서는 변속 충격이 퉁 들어올 정도로 변속 충격이 좀 있다는 거, 기왕이면 없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향후에 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 계기판에 보이지 않던 그 눈금 게이지들이 하단에 3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표시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나 지금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좀 세게 밟으면 그 그림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눈금이 줄어들어요. 눈금이 줄어들면서 빨간 표시가 되고, 속도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눈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엑셀을 너무 많이 밟지 마라,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잔소리꾼이 하나 생기면 잔소리는 열심히 들으면 돈이 굳는 거니까 평상시에 에코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제니움 2.0 디젤 엔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듈러 엔진으로 개발된 첫 엔진이고요. 그런 만큼 향후에 이제 이 모듈러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들을 개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솔린은 아직 모듈러 엔진이 개발이 안 됐고 디젤 2.0만 우선 개발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이 180마력에
최대 토크가 43.9kg 메타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2.0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7.7초,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BMW 320D 엔진이 184마력의 토크가 좀 많이 낮아서 출력은 높지만 토크는 이 엔진보다 많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D의 2.0 디젤 엔진이 출력이 190마력으로 올라가 버리고 토크도 40.8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7.2초에 끊어버리니까 이게 가속력 면에서는 320D보다는 조금 딸린다, 아쉽지만. 그렇지만 뭐 지금 이 XE 2.0 디젤만 하더라도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7초대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미 이 R스포트에는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서스펜션이 확실히 더 단단해졌는데요. 일반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사실 좀 딱딱한 게 조금 불만이었지만, 그 코너링 같은 데서는 확실히 더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져서 이거 좋은데요. 근데 D에서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다가 이제 일반적인 주행 모드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이게 뒤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쪽 그 플러스 쪽 시프트 패드를 한 몇 초 정도 당기고 있으면 바로 뒤로 변환이 됩니다. 네, 오디오는 제규어가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메르디안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형부터 메르디안이 적용이 되는데 스피커 11개 380W 짜리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 트림인 포트폴리오에는 스피커 17개 짜리 800W가 넘는 그런 메르디안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뭐 귀가 아주 예민하시고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강력 추천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죠? 네, 사실 뭐 저도 음악 되게 좋아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쪽 오디오 쪽이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륨 조절하는 다이얼이 없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절하려고 하면 이 핸들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슉슉 돌리는 게 그게 훨씬 편한데 그게 없다는 점, 그게 조금 불편하고. 네, 그리고 유럽 차들은 대부분 차를 주차를 한 다음에 시동을 꺼도 듣고 있던 음악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기다리겠다, 그때 시동을 꺼도 그냥 음악 듣던 음악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시동을 끄면 전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면서 음악도 같이 꺼져 버립니다. 이 차는 제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이곳은 네, 이곳에 왜 왔느냐? 오, 와, 대박! 오, 씨. 네, 오늘 제규 XE를 다시 시승했습니다. 지난번 태풍 고니 때 풀지 못했던 제대로 달려보지 못했던 그 한을 오늘 제대로 풀었고요. 역시 동급 모델들 중에서 탁월한 운동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R 스포트 모델을 시승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단단한 하체를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좀 너무 단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지만 한 며칠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단단한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사실 이게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일반 모델에서 벤츠, BMW, 아우디를 통틀어서 주행 안정감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는 XE가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역시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R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그 탁월한 안정감 또 운동 성능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스포츠 세단으로서 그동안 BMW 3 시리즈가 정말 강력한 스포츠 세단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근 BMW의 스포츠성이 좀 많이 약화된 그 틈을 타서 XE가 본격적인 스포츠 세단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3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엔진 출력과 토크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런 직진 가속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320D가 역시 최강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운동 성능을 평가해 본다면 XE가 오히려 더 한 수 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XE의 운동 성능도 탁월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나 패키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품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자면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이 차체로 좀 많이 전달이 된다, 또는 노면 소음이 좀 심하다, 그리고 변속 시에 충격이 좀 있다, 또 시동을 껐을 때 음악이 한꺼번에 다 꺼져 버린다. 벤츠, BMW, 아우디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편의성을 높여놨는데 의외로 제규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점들, 네, 경쟁 모델들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서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로 우열들이 조금씩 갈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주행 성능과 또 상품성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규 XE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차 완전 좋아요. 디젤인데 이 사운드를 내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가속하고 또 핸들링이 이렇게 좋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단언컨대 제규 XE를 한번 시승해 보십시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재들도 여러 군데 적용을 하면서 정말 차체 강성은 획기적으로 높게 확보를 했고요. 특히나 알루미늄은 가벼우니까 가벼운 알루미늄을 무거운 엔진이 있는 앞쪽 부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뒤쪽은 강철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무게 배분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BMW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던 앞뒤 무게 배분 50대 50을 이 XE도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는 거죠. 자, 운동 성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차체 디자인은 최근에 제규어의 그런 모습들이 거의 많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네, BMW 3 시리즈에 비해서
길이는 더 길고 폭은 넓고 그러면서 차체 높이는 조금 더 낮다 보니까 비례면에서 3 시리즈보다 좀 더 낮게 웅크리고 있는, 낮게 쫙 펴서 발을 펴고 낮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비례가 충분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후륜 구동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즈 자체를 많이 길게 만들고 롱노즈 쇼테크라고 하는 그런 비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뒤쪽은 극단적으로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더라도 앞은 굉장히 긴데 뒤가 극단적으로 좀 짧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롱노즈 쇼테크를 좀 극단적으로 적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 예전처럼 막 많이 화려하거나 또는 너무 클래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약간은 미래적인 스타일과 또 단순함과 그런 경쾌한 그런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이 비교적 잘 살아있어서 동급에서 디자인에서 밀리지는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R스포트 모델에는 휠도 굉장히 멋진 강한 인상에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휠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실내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라운드 처리를 한 이 모습은 확실히 XJ랑 많이 닮았고, 요트에 데크 위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처음 탔을 때는 이 시트 폭이 많이 좁다, 특히나 이 센터 터널이 많이 넓고 좌우 시트 폭이 많이 좁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새 익숙해진 건지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이 사실 별로 들지 않고 좀 많이 익숙해졌고요. 이쪽 그 도어 트림에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멋지고, 이쪽 공기 빠져나오는 구멍 자체가 이 도어 트림이 이 홈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느낌도 그것도 상당히 괜찮고, 계기판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정보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게 잘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가 되면서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D 옆에 그 체크 무늬, 체크 모양 이미지가 뜨고요. 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거기다가 변속기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기어 운용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해지죠. 그래서 뭐 보통 한 5단이나 5단으로 주행하는 거다 그러면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4단으로 혹은 뭐 3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고회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어를 변속하고 났어도 회전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만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행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시프트 패들이 달려 있어서 수동 모드까지를 쓰면 그러면 이제 정말 과격해지는 거죠. D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계기판 하단에 D라고 표시되어 있던 글자가 이제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인데,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쓰게 되면 아예 계기판 한가운데 숫자를 박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단인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D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회전수가 올라가더라도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고,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를 쓸 때는 회전수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있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 패드를 당겨서 수동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뭐 소리도 삐 놔주면 더 좋긴 할 텐데, 왜냐하면 막 집중해서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계기판을 미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레드존으로 바뀔 때 삐 소리까지 놔주면,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리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디젤은 제가 뭐 정신 없어서 시프트 패드를 못 써봤고,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면서 시프트 패드를 써봤는데, 이게 그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속도를 맞춰주는 그게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다. 좀 약간 둔한 느낌이다. 왜 이렇지?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빨리빨리 잘 맞춰줍니다. 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뒤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패드를 당겨서 수동으로 변속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변속해서 충분히 가속하고 추월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돈입니다. 지난번 태풍 고니를 뚫고 제규 X2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워낙 폭우 속에 진행된 시승이다 보니까 제대로 달려볼 수 없어서 사실 좀 많이 아쉬웠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제규 X2를 불러냈습니다. 2.0 디젤인 것은 같은데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2.0 디젤의 R 스포트 모델입니다. 제규 X2는 XJ, XF 그 아래급으로 등장한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이죠. 사실 제규어가 잠깐 포드 산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제규어, 볼보, 에스턴 마틴 이렇게 세 개 브랜드가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드 몬데오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된 컴팩트 세단 X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몬데오를 기본으로 한 만큼 앞바퀴 굴림 방식이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사륜 구동을 더한 그런 모델이었는데 차체는 작지만 XJ를 닮은 그 클래식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컴팩트 세단이 없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제규어가 컴팩트 세단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차를 오랜만에 만들면 더 잘 만들어야 되나? 어쨌거나 X2는 이제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등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번 시승 이후에 약간의 변동 상황이 생겼습니다. BMW가 페이스리프트 3 시리즈를 출시한 거죠. 사실 디자인이나 다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엔진이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력 성능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7.2초에 끊을 정도로 그 정도면 굉장히 엔진 파워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승 때는 X2가 BMW 3 시리즈랑 붙어도 승산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새롭게 등장한 그 3 시리즈와 경쟁해도 정말 승산이 있을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침 오늘은 R 스포트 모델이어서 제대로 달리기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면 제규 X2는 제규어 최초로 모듈러 플랫폼과 모듈러 엔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모듈러 플랫폼과 모듈러 엔진이 적용됐다.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쉽게 다른 모델로 확장, 다른 엔진으로 확장이 훨씬 더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듈러 플랫폼에는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셰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이 무려 75%에 이를 정도로 정말 2급에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차는 사실 없거든요. 그 정도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면서 경량화와 차체 감성 확보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합금이라든가 그런 훨씬 더 고강도의 몸에 정말 딱 붙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그 시트의 옆구리 볼스터라고 하는 이 옆구리에다가 공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옆구리를 더 빵빵하게 잡아주는 기능이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럼버 스포트 그 버튼 주위에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이얼을 돌리면 그러면 붕 하고 바람이 이제 들어와서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엄청 조여주는 정도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완전히 지금 꽉 낄 정도로 조여주는데 달리기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해서 개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이 나온 김에 그 브랜드들의 스포츠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 벤츠가 ESP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셰시 개발에 공을 좀 덜 들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셰시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튜닝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ESP가 전자적으로 다 잡아주니까 언제부턴가 벤츠는 ESP를 꺼버리면 굉장히 스핀을 잘하는 그런 차들이 돼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BMW는 DSC를 꺼도 그립도 정말 좋고 코너링도 정말 좋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옛날이요. 그 얘기도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BMW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흔히 말하는 말로 BMW가 렉서스가 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오늘날 BMW는 다이나믹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과연 지금도 다이나믹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오늘날의 BMW인 반면에 아우디는 좀 많이 단단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시승하고 있는 제규 XE는 정말 그 스포츠 세단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 BMW 3 시리즈를 잡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 성능에 치중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는 잃지 않고 확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빗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소리가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이번에는 이 콘크리트 도로를 주행하느라고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소음 진동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진동은 좀 올라옵니다. 스티어링 휠 쪽으로가 아니라 차체를 통해서 시트 쪽으로 진동은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정도 타고 나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엔진 사운드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여서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상당히 경쾌하고 재밌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우씨, 배전수 맞춰주는 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난번 가솔린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 가솔린의 문제인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기어 내릴 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실력이 좋고, 하나 아쉬운 거는 가속 시에 쉬프트 업 할 때는 변속 충격이 살짝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마 이제 급하게 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할 때는 변속 충격 없이 그냥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것 같은데, 풀악셀 해서 거의 레드존 가서 급하게 변속하는 그 상황에서는 변속 충격이 퉁 들어올 정도로 변속 충격이 좀 있다는 거, 기왕이면 없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향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바꾸게 되면 그동안 계기판에 보이지 않던 그 눈금 게이지들이 하단에 3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표시처럼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나 지금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좀 세게 밟으면 그 그림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눈금이 줄어들어요. 눈금이 줄어들면서 빨간 표시가 되고, 속도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눈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엑셀을 너무 많이 밟지 마라,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잔소리꾼이 하나 생기면 잔소리는 열심히 들으면 돈이 굳는 거니까 평상시에 에코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제니움 2.0 디젤 엔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듈러 엔진으로 개발된 첫 엔진이고요. 그런 만큼 향후에 이제 이 모듈러 플랫폼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들을 개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가솔린은 아직 모듈러 엔진이 개발이 안 됐고 디젤 2.0만 우선 개발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이 180마력에 최대 토크가 43.9kgm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2.0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7.7초, 이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BMW 320D 엔진이 184마력에 토크가 좀 많이 낮아서 출력은 높지만 토크는 이 엔진보다 많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D의 2.0 디젤 엔진이 출력이 190마력으로 올라가 버리고 토크도 40.8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7.2초에 끊어버리니까 이게 가속력 면에서는 320D보다는 조금 딸린다, 아쉽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XE 2.0 디젤만 하더라도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7초대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미 이 R스포트에는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서스펜션이 확실히 더 단단해졌는데요. 일반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사실 좀 딱딱한 게 조금 불만이었지만 코너링 같은 데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져서 이거 좋은데요. 근데 뒤에서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다가 이제 일반적인 주행 모드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이게 뒤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쪽 그 플러스 쪽 시프트 패드를 한 몇 초 정도 당기고 있으면 바로 뒤로 변환이 됩니다. 네, 오디오는 제규어가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메르디안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형부터 메르디안이 적용이 되는데, 스피커 11개 380W 짜리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 트림인 포트폴리오에는 스피커 17개 짜리 800W가 넘는 그런 메르디안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뭐 귀가 아주 예민하시고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강력 추천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죠? 네, 사실 뭐 저도 음악 되게 좋아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쪽 오디오 쪽이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륨 조절하는 다이얼이 없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절하려고 하면 이 핸들에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슉슉 돌리는 게 그게 훨씬 편한데 그게 없다는 점, 그게 조금 불편하고. 네, 그리고 유럽 차들은 대부분 차를 주차를 한 다음에 시동을 꺼도 듣고 있던 음악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기다리겠다, 그때 시동을 꺼도 그냥 듣던 음악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시동을 끄면 전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면서 음악도 같이 꺼져 버립니다. 이 차는 제규어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도착한 이곳은 네, 이곳에 왜 왔느냐? 오, 와, 대박! 오, 씨.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 주행으로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뒤로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차는 뒤로 돌아가는 시간이 텀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에요. 네. 한참 주행을 해야 뒤로 바뀌고, 그래서 또 엑셀을 조금씩 계속 밟고 있으면 금방 뒤로 잘 안 넘어가고, 그 수동 모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리뷰에서 BMW보다 변속기 특성이 좀 더 스포티하다 그런 리뷰를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BMW가 가장 스포티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BMW보다 더 이게 스포티할 수 있느냐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전반적인 운동 성능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동 변속기에서 스포츠 모드를 운영하는 그 방법이 BMW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기어가 내려가는 것도 덜 적극적이에요. 다른 어떤 브랜드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단뿐만 아니라 2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BMW는 뭐 1단밖에 안 내려가고, 당연히 1단이 내려갈 거를 BMW는 1단도 안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뒤에서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달리다가 다시 이제 정상 주행으로 돌아왔을 때 BMW는 굉장히 빨리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나 이 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들은 뒤로 복귀하는 텀이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수동 모드를 좀 더 오랫동안 길게 유지해주는 방식이어서 그런 면에서 BMW의 스포츠 모드와 수동 모드 그 운영 방식이 조금은 덜 스포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 차는 스포티한 쪽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 안정성도 정말 뭐 굉장히 탁월하고요. 서스펜션이 이제 앞쪽에 WC-본, 뒤에다가 인테그랄 링크. 보통 이 정도 급이면 앞쪽에 맥퍼슨, 뒤에 뭐 잘하면 WC-본 아니면 멀티링크 이런 것들을 쓰는데 비해서 이 차는 아예 그 서스펜션을 한 단계 앞뒤 모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더 비싸고 뭐 단점도 있긴 합니다만 운동 성능 면에서는 뭐 이게 더 좋다는 건 뭐 당연하죠. 위급 차들은 더 그런 것들을 쓰니까, 쉽게 말해서 위급 차에서 쓰는 거를 지금 아래급에도 적용해 준 거니까 사실 뭐 고맙죠. 뭐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고속에서의 코너링 같은 고속에서 차선 변경 이런 때도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고요. 근데 지난번 XE를 시승할 때는 R 스포트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주행에서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 차는 R 스포트 모델이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좀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시내에서 타기에는 좀 많이 단단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단단한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취향이 안정감은 좋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승차감은 조금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타기에는 만약 제가 고른다면 이 R스포트 모델을 고르지 않고 일반 모델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차는 훨씬 더 단단해졌고,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R스포트 모델을 선택하시면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위에 이런 뭐 가죽 이런 마감 이런 것들도 좋고, 이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가 조금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생각하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니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시선 분산 면에서 주행하다가 시선을 이동하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또 이렇게 만약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좀 멀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려와 있어서 터치나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데, 또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시선이 조금 이동해야 되는,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고요. 주변으로 그 메뉴 버튼들을 다 뽑아놔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 화면에서는 전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에어컨,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의 그 대략적인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놔서 좀 더 편하게 바로바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장비 면에서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통풍 시트. 저는 통풍 시트를 많이 강조합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통풍 시트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마 상품성 개선 모델 정도 되면 달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통풍 시트가 아쉬운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지금 이 차에는 파란색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도 가운데 부분이 파란색이고 파란색 스티치를 적용해 놨는데 이거 굉장히 스포티하고 좋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시트가 몸에 완전 제 사이즈에 딱 맞아요.